법률행위 취소 들어갑시다. 자, 취소는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일단 취소 사유를 알아야 되겠죠. 재, 착, 사, 강인데 문제는 이런 사유에 해당됐다고 해서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유효란 말이에요. 근데 유효지만 유효로 확정된 게 아니라 유동적이죠. 예. 그러면 여러분이 만일에 제한능력자로서 또는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했다. 그럼 그 법률행위는 유효지만 여러분이 뭣도 할 수 있고요. 꼭 취소해야 되나요? 취소 안 할 수도 있지. 그럼 취소 안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추인이라고 그러지. 그럼 취소할 수, 이 법률행위 취소는 취소할 때하고 추인할 때로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헷갈리게 돼 있다고. 근데 저희 교재는 그냥 썼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들어갈 테니까 그러니까 근데 공부하실 때는 항상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 나눠놓고 들어가셔야 돼. 그럼 취소할 때는 취소하는 사람,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지만 취소는 누구라도 할 수 없죠. 취소권 가진 사람, 취소권자가 누구냐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하느냐, 상대방을 보셔야 되고, 취소하는 방법을 보셔야 되고, 취소했을 때 효과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들어가시면 되니까. 자, 취소권자부터 들어갑시다.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취소권자는 제한능력자라든지 착오로 또는 사기 강박에서 의사표시 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들의 대리인이라든지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 나오는 게 제한능력자는 자,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는 없지만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사람은 강박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강박 상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인하고 반대예요.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취소는 자, 제한능력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취소 원인이 소멸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서도 할 수 있으니 강박에서 의사표시한 사람은 강박 상태에서도 취소할 수 있다고요. 근데 강박 상태에서 추인하면 돼, 안 돼? 안 돼. 추인은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추인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는 취소할 때하고 추인할 때를 딱 나눠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이런 데서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써놓으면은 언제는 된다고 그랬는데 언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문제를 내서 그걸 알고서 출제자들은 헷갈리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는 딱 나눠놓고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취소할 때는 굳이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취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처럼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사람은 강박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도 취소는 할 수 있지. 용기 내가지고 협박받았지만. 하지만 추인은 강박 상태에 벗어난 상태에서 해야 돼요. 자, 대리는 한번 보시고 승계도 특별 승계인, 포괄 승계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취소권만 승계할 수는 없어요. 그 법률행위 목적이 되는 부동산을 승계받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이제 취소할 수 있는 거지. 취소권만 넘기고 네가 취소권만 행사해라 이렇게는 안 된다. 가볍게 보시고. 자, 취소권자 보셨고 그 다음에 취소의 방법 보시는데 취소의 방법은 의사표시니까 방법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필요식이죠. 명시적으로 할 수 있고 묵시로 할 수 있고. 취소권은 당연히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형성권이고. 가끔 이게 문제가 나오는데 자, 이건 읽으면 되죠. 법률행위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 청구나 이행 거절을 했다면 당연히 이건 취소를 뭐로 했으니까 전제로 했으니까 당연히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봐야죠. 자, 그럼 누구한테 하느냐? 그 법률행위 직접 상대방한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에게 권리가 양도됐다 하더라도 양수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본래 상대방, 전득자가 아닌 본래 상대방. 자,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해가지고 자기 부동산을 팔아서 넘겼는데 요놈이 그 부동산을 병한테 넘겼을 때 자, 이쪽이 취소권자인데 이 사람이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상대방은 자기 부동산을 사서 현재 등기되고 있는 병한테 할 게 아니라 직접 거래한 누구한테? 을한테 하라는 얘기죠. 을한테.
그래서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 또는 본래 상대방. 자, 마지막으로 이제 취소했으면 효과는, 자,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법률행위, 이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그러는데 그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라고 그랬죠. 자, 유효지만 유동적 유효죠. 그걸 여러분이 취소해가지고 무효로 만든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그러면 그 사이에 서로 주고받은 거 있으면 돌려주고 돌려받고 해줘야 되겠죠. 자, 근데 제한 능력자는 받은 거 돌려줄 때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받은 이익이 무한 한도에서, 현저한 한도에서만 돌려줄 책임이 있죠. 선악 상관없이. 그래서 뭐 법조문 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다른 건 큰 문제 없고. 자, 그 다음 이제 추인 얘기인데, 추인은 말 그대로 취소하겠다, 취소하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취소하지 않겠다. 사기 당했지만 괜찮을 것 같네. 취소하지 않을 거예요. 자, 뭐 당연히 추인 후에는 취소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추인할 수 있는 사람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추인권자가 되겠죠. 그래서 제 착사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추인권자가 되는데, 자, 추인하려면 여기처럼 취소 원인이 뭐 된 후, 소멸된 후에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추인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능력자가 된 뒤에 해야 되고, 착오 사기 강박에서 의사표시한 사람은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난 뒤에 해야 돼. 뭘 해야 돼? 추인을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취소는 그럴 필요가 없어. 다만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때는 굳이 취소 원인이 소멸될 때까지 기다렸다 갈 필요는 없죠. 언제든지 추인할 수가 있다. 자, 당연히 모든 추인은 알고 추인해야죠. 효과는 이미 다 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했으면 유동적 유효 상태가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서 나중에 자기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취소하고 싶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는 없죠. 여기에 또 대표적인 판례가 있는데 한번 써볼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사기 강박에서 법률행위 한 것을 취소했다고요. 다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추인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으로 유효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무효행위의 추인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있죠. 객관식으로 내기 좋은 판례라는 거예요. 필리할 때가 제일 행복해 보이죠? 예, 너무 행복해 보여. 예. 일단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써놓고 봐. 예. 가볍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저한테 사기를 당해서 쓸데없는 땅을 샀다고요. 그럼 여러분 취소도 할 수 있고 추인도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뭘 했어? 취소했어. 그럼 여러분은 그 땅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대금 줄 필요도 없죠. 근데 취소하고 났더니
그 다음날 새로운 대통령이 그 지역을 새로운 개발 신도시 세운대. 처음에는 쓸데없는 땅인 줄 알고 뭐 했는데? 취소했는데 아까워 죽겠네. 예? 땅값이 막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토지 취득하는 게 훨씬 좋지. 근데 여러분이 뭘 먼저 해버렸어? 그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저한테 야, 그 토지 다시 소유권 이전되게 해달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너무 아까워 죽겠단 말이야. 하루만 좀 참을 걸. 그래서 이 취소로 죽인 법률행위를 살릴 수 없을까? 이 얘기지. 자,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이는 뭐 하기 전에? 취소하기 전에 했어야 되니까 이 추이는 다시 안 되지. 안 되지만 여러분이 취소를 해서 이 법률행위는 이제 뭐가 됐어요? 무효가 됐으니 당연히 아까 보셨던 무효행위 추인으로는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처음부터 유효는 아니지만 이때부터 유효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 해놓고 취소하고 또 추인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 무효자가 보이고 뒤에 추인 나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되셨고. 법정 추인 나오죠. 작년에도 여기서 또 한 문제 나오는데 법정 추인은 말 그대로 추인 의사가 있든 없든 뭐 취소권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일정한 법에서 정해진 행위를 했다면 법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봐버리는 거죠. 예, 항상 법정자 나오면 본다. 법률 법조문은 뭐뭇으로 본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법정이에요. 그러니까 취소권자 의사를 불문하고 취소권에 대한 인식 필요 없이 일정한 행위를 했으면. 자, 그러면 법정 추인 사유를 보셔야 되는데 6가지가 있죠. 자, 요거는 제가 그냥 제 식대로 외우시라고 그랬는데, 자, 청담동에 누구 살아? 이양. 이양의 성격이 강경하죠. 자, 이행을 뭐 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예요, 청구. 담보 제공이죠. 저당권 설정이나 이런 것들. 담보 제공. 이행을 하는 거죠, 이행. 자, 권리를 양도하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거.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을 하는 거죠. 경은 경계계약. 경계는 뭐 모르셔도 돼. 경계계약은 답답하시니까 취소할 수 있는 계약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죠. 유효니까 일단 권리 의무는 발생됐어요, 안 됐어요? 발생됐다고요. 근데 경계라는 것은 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발생된 의무를 다른 계약을 통해서 다른 의무로 바꾸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사기쳐가지고 자, 여러분한테 쓸데없는 땅을 팔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저한테 대금 줄 의무가 있는 거죠? 자, 이걸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시 계약에 의해서 대금으로 주지 말고 여러분이 저 지역에 있는 건물 있죠? 그 건물로 저한테 주기로 다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계약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사기당해서 이 토지 계약한 것을 인정하니까 그런 계약을 하는 거지.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 범위를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냥 나오면 경계 이렇게 나오지 뭐 이걸 가지고 풀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하실 게 이걸 누가 하느냐를 따질 때 자, 청하고 뭐는 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했을 때만 취소권자가 했을 때만 상대방이 했을 때는 이건 법정 추인이 아니다. 그래서 법정 추인 그러면은 청담동에 이양 사는데 성격 강경한데 어떻게 강경하냐면 청양고추처럼 강경하더라. 청양고추, 청양. 이건 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외우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그냥 그대로 다음 중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해놓고서는 요 중에 4개 집어넣고 하나 혼동 이거 집어넣었어.
그럼 뭐 외우기만 했어도 뭐 정답 하나 맞추는 거죠. 혼동은 없죠? 예, 그 혼동은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니지. 당연히 이것도 추인이니까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했어야 돼요. 또 이의를 보류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행동하면서 이건 추인, 법정 추인을 하는 거 아니다라는 이의를 보류했다면 아무리 이런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이건 추인이 아닌 거지. 네. 자, 됐고요. 3번 아까 얘기했죠. 이행 청구하고 권리 양도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만 법정 추인된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취소권의 단기 소멸 기간 나오죠. 이거 제척 기간인데, 자, 3년 내에 해야 되고 10년 내에 해야 되는데, 기산점은 3년은 뭐 할 수 있는 날부터,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은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그래서 주, 3, 밥, 10 이렇게. 한국인은 밥을 잘 먹어야 돼. 밥심으로 사는데 밥을 먹으려니까 반찬이 뭐 주삼 불고기죠. 주삼 밥심 이렇게 외워서 들어가시면 돼.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취소 정리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 민법 총칙의 마지막 파트 법률행위 부관 나오죠. 자, 부관은 조건하고 기한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말뜻 그대로 법률행위를 하면서 요 조건이나 기한을 덧붙이는 거죠. 왜 덧붙이냐? 이 법률행위 효력을 원래대로 한다면 이 법률행위가 유효라면 법률행위 성립하자마자 효력이 발생돼야 되겠죠? 근데 조건이나 기한을 붙임으로써 효력을 이 조건이나 기한에 의존시키는 거죠. 뭐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거나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없어지거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려는 조건 기한은 법률행위 성립에 관한 거다, 효력에 관한 거다? 효력에 관한 거예요. 이미 성립은 된 거예요. 자, 그렇게 기본 잡아놓고 이제 조건 들어갑니다. 조건의 개념은, 자,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조건이 되려면 장래 사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실은, 과거에 이미 발생한 사실은 조건이 될 수가 없고, 장래 사실 중에 어떤 사실이어야 돼요? 불확실한 사실, 즉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사실. 자, 요게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번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시면,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뭐 얼마 주겠다 이런 것들이죠. 자, 괄호 1번 다 얘기했고요. 효력에 관한 거지 성립에 관한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장래에 관한 거지 과거의 사실은 조건이 될 수가 없다. 또 조건은 외부에 표시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건은 법률행위 당사자가 임의적으로 부과를 해줘야 돼요. 임의적으로 붙이는 것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의적이라는 얘기는 법률행위 당사자들이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법정 조건이라는 얘기가 뒤쪽에 나오지만 법정 조건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건 당사자가 임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법률 규정에서 반드시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배우는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이거는. 뭐 법인을 설립할 때는 법에 의해서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의 종류, 잘 아시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나오는데, 자, 정지조건은 설명을 쭉, 뭐, 맞는 얘기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는 거, 없어지는 거, 생기는 거죠. 이게 정지조건이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쉽고 또 지문도 이렇게 나오지. 이건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1억 주겠다. 그때 이번 시험에 합격이라는 조건이 정지조건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밑에 이제 뭐 판례에서 나오는데, 어느 법률행위에, 자, 일단 그런 질문이 나오면 조건이 붙어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걸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되겠죠. 예, 그건 뭐 어느 조건이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법률행위에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은, 그러면
법률행위인데 그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것은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 당연히 그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있다는 걸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있다는 걸 주장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할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돼야 효력이 생기는 건데 정지조건,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법률행위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일까요? 효력을 부정하는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이 계속 싸우는데 싸울 때만 그걸로 끝나는 거야 이게.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시험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1억씩 드린다고 그랬어요.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받아. 너무 좋아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1억 준다는 증여계약을 했는데 그냥 1억 준다고 그러면 당장 여러분은 1억 달라고 하겠죠? 근데 지금 그냥 1억 준다는 게 아니라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이라는 조건을 붙였죠? 자, 그럼 이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란 말이에요. 자, 근데 나중에 쭉 지나가지고 여러분이 저한테 1억을 달라고 한단 말이지. 근데 제가 1억을 주안줘? 안 주니까 이제 소송 붙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여러분과 저의 입장이 이제 정반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1억을 준다는 법률행위를 했지만, 자, 효력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부정하는 사람 안 주니까. 근데 여러분은 1억 달라는 분들이니까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투면 우리는 이제 소송 가겠지. 법원 가겠지. 그럼 법원에서 판사는 먼저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왜 유모 씨한테 1억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1억 달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은? 저놈이 1억 준다고 그랬어. 그럼 당연히 1억 준다는 계약했다는 것, 증여계약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입증해줘야 되겠지.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입증했어요. 그러면 이제 판사는 저한테 물어본다고. 보니까 1억 준다고 계약했구만. 왜 안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그럴까? 1억 준다고는 했죠? 그냥 준다고 그랬어? 합격하면 준다고 그랬어? 그렇지. 1억 준다고는 했지만 제가 합격하면이라는 정지조건을 붙였어요. 그러면 판사는 저한테 그러면은 1억 준다는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합격하면 1억 준다고 했다는 이 정지조건이 붙었다는 것을 저보고 뭐라 그럴까? 입증하라고 그랬겠지. 그래서 법률행위인데 그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었다는 사실은 주려는 사람, 안 주려는 사람, 안 주려는 사람, 정지조건은 효력을 정지시키는 거니까 그 사람이 입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법률행위는 하자마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인데 이해되셨나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을 이제 법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법률 효과를 다투는 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해되셨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입증을 했어요. 보세요. 그냥 계약서를 쓴 게 아니라 여기에 써 있잖아요. 시험에 합격하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제가 입증했죠? 그럼 다시 판사는 여러분한테 물어본다고. 알고 봤더니 그냥 1억 준다는 게 아니라 합격하면 1억 준다고 했구만요. 그러면 여러분 왜 1억 달라고 그러는 거요? 라고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지.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 나 보통 사람 아니야. 나 뭐래? 합격한 사람이야 주장하면. 판사가 믿어 안 믿어? 안 믿지. 그러니까 합격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증명해 줘야지. 즉 조건이 성취됐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증명해야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을 뭐라고 하냐 이 얘기지. 여러분은 법률 효과를 주장하는 사람이야. 그럼 법률 효과를 주장했다는 것을 뭐라고 또 표현하면 법률 효과를 주장했으니까 1억 달러는 권리 취득한 사람이지. 그래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증명책임이 양쪽이 달라지는데 그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은 주려는 사람이 안 주려는 사람이 안 주려는 사람 이걸 법률 효과를 다투는 사람이 증명해 줘야 돼요. 그럼 반대로 조건이 성취됐다는 사실은 당연히 정지조건에서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 그럼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 1억 달라는 사람이 증명해 줘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찬찬히 하면 다 이해된다니까. 근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냐고. 그냥 막 해가지고 누구를 증명한다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분류를 하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것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됐다는 사실을 누가 증명하냐, 이게 쉬워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뭐하니까? 발생하니까 효력 발생을 주장한 사람이 증명해야지. 그럼 효력 발생을 주장한 사람이 권리 취득한 사람이죠. 그럼 나머지는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시험 문제는 딱 이렇게 나눠가지고 구별 딱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걸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했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하느냐? 그러면 권리 취득하는 자, 다른 말로 법률 효과를 주장하는 자. 그럼 반대로, 자, 그 법률행위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하느냐? 그러면 반대 사람이 증명해줘야 되겠죠? 자, 반대 사람은 안 주려는 법률 효과 발생을 저지하는, 다투려는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이해하려고 하고 정리하려고 그러면 어렵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민법은 둘 중에 하나니까 쉬운 것부터 먼저 잡아놓고 나머지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지.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훨씬 구별이 돼요. 근데 자꾸 이거 보고 해서 설명 들을 때 나오는데 문제 나올 때는 요 놈인지 저 놈인지를 잘 모르고 그래 버리면 계속 이렇게 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쉬운 게 요거니까 요것부터 먼저 잡고 그럼 나머지는 다투는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되셨죠? 예. 자, 해제 조건은 뭐 설명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것도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 소멸되는 거죠. 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가장 조건이죠. 가장 조건은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아닌 걸 말하는데, 자, 법정 조건 아까 얘기했으니까 법정 조건은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바로 2번부터 보시면 돼요. 불법 조건은 조건의 내용이 선량한 포석 기타 사실서에 위반한 것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첩계약을 조건으로 해서 뭐 부동산 증여하는 거죠. 그러면 조건만 무효가 될까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될까요? 전부 무효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기성조건은 이미 성취된 사실을 조건으로 붙인 거죠. 불능조건은 성취할 수 없는 사실을 조건으로 붙인 거죠. 자, 요걸 썼으려면 조금 아쉬운 게 법조문을 그대로 써야 우리가 시험 볼 때 법조문은 시험 나오는 게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고 요걸 법조문으로 바꿔가지고 내기도 하고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법조문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미 성취한 그랬으니까 무슨 조건? 기성조건이지. 불능조건은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가 불가능한, 성취할 수 없는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불능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양쪽으로 나눠지죠. 그걸 정지조건으로 붙였을 때와 해제조건으로 붙였을 때인데 결국 결론은 한쪽은 무효가 되고 한쪽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 되는데 그것만 잘 구별하시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냥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고 이제 외우시라고 그랬죠. 기성조건인데 해제조건으로 붙었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죠. 기회무죠. 그러면 기성조건인데 정지조건으로 붙었다 그러면 무효가 나오면 안 되고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겠고, 불능조건인데 자, 정지조건으로 붙였다 그러면 그건 뭐가 되고요? 무효가 되죠. 불정무. 그래서 기회무, 불정무. 근데 불능조건인데 해제조건으로 붙였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또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효 쪽을 정리해서 기회무, 불정무, 기회무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문장으로는 이미 성취한 사실,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사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데 뭔 얘기인지 이렇게 강의를 들었으면 이걸로 풀으셔도 돼요. 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가 나오는데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는데 모든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이걸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단독행위죠. 단독행위. 단독행위에는 왜 조건을 붙일 수 없을까? 네가 붙일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붙일 수 없는 거지. 자, 단독행위의 의미를 이해해 보세요. 그럼 반대로 계약을 이해해 보시라고. 계약은 양당사자 뭐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아니, 지들끼리 다 알면서 합의해서 하는 거니까 조건 붙이면서 하든 뭐든 지들이 합의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그러면 상대방은 찍소리 못하고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방은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즉 이것을 법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법률상 지위가 불안정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사기를 쳤는데 또 사기치면 또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오에 의해서 법률행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반드시 취소하는 것은 아니냐. 그럼 제 입장에서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취소할지 말지, 취소할지 말지 굉장히 불안정한 지위에 있죠. 근데 여러분이 단독행위로 취소를 해버렸다. 그러면 저는 찍소리 못하고 이 계약을 무효화시켜서 받은 거 있으면 다 돌려줘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거지. 그러면 단독행위 자체가 상대방한테 불안정한데 거기다 뭘 붙여버리면, 조건을 붙이면 더 불안하다는 얘기야. 응? 조건이 성취되면 또 그게 효력이 발생되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효력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게 되면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그럼 뒤집으면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면 붙일 수가 있겠구나. 그럼 상대방 동의가 있다면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또 상대방한테 아무 피해가 없는 단독행위는 붙일 수가 있겠지. 상대방한테 이익만 주는 거 대표로 채무 면제예요. 나머지는 이제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붙일 수 있죠. 원래는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그냥 단독행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강론 들어가시게 되면, 자, 만일에 해제 파트에 나왔어요. 그럼 해제, 계약 해제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해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 그렇게 나온다고요. 하지만 해제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해제도 뭐니까? 단독행위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를 낸다고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자, 요 위에 이제 여기 나왔네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인데 조건을 붙였다면, 이건 다 잘 아시죠? 법률행위 전부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됐고. 자, 조건 성취와 불성취 의제, 이 얘기도 우리 시험에 많이는 안 나오지만 다른 시험에는 자주 나오는 게 있으니까. 자, 이건 뭐냐면 정반대 얘기인데, 자, 조건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이건 저하고 여러분이 또 예를 들면 금방 이해가 돼요. 제가 여러분과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조건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는 저겠죠. 자, 근데 저희가 가만히 있어야 되지만 시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뭐 했어? 방해했죠. 즉 여러분이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을 제가 일찍 가가지고 오는 대로 다 묶어가지고 시험을 못 보게 했다고. 그럼 조건은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만 상대방 여러분은 가만히 있겠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하지? 야, 이게 무슨 짓이냐? 네가 방해만 안 했다면 내가 들어가서 시험만 봤으면 합격할 것인데 너 때문에 합격을 못했으니까 이것은 합격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1번 지문 가지고 주로 많이 내는데 문제 낼 수 있는 게 일단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무효가 된다, 뭐가 된다 이런 식으로 딱 결론 지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방해 행위가 저의 고의로 방해한 게 아니라 과실에 의해서 방해한 경우도 상대방은 조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주의하실 게, 그러면 현실적으로 조건은 성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지. 안 됐지만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조건 성취는, 저 밑에 이제 요거 맨 마지막으로 돌려 써야 되는데, 조건 성취 효력은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거나 효력이 없어지거나 하는 거죠.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조건이 성취됐으면 성취한 때가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여기는 조건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언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될 수 있느냐, 볼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자, 요건 저의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됐으리라고 뭐 되는, 추산되는 시점. 자, 그래서 의제되는 시점 나오면 기계처럼 뭐 찾아? 추산되는, 추산 찾으라고, 추측되는 시점이에요. 다른 게 나오면 틀린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거 좀 잡으시고, 밑에는 이제 반대 얘기죠. 반대 얘기. 자, 이제 조건 성취로 뭐 받을 당사자가, 이익 받을 당사자 여러분이야. 근데 여러분이 신의성실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켰어. 합격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격했어? 온갖 컨닝으로 다 합격했다는 거지. 그럼 그걸 아는 저 상대방, 저는 이거 조건 성취 합격한 것으로 칠까 안 칠까? 안 치지. 그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마지막은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해야지. 이거 취소할 수 있다라든지 무효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끝나면은 이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네. 자, 조건부 법률행 효력에서 당연히 조건이 아직 성취되기 전이라도 자, 조건 성취로 인한 상대방이 이익을 해야 하면 안 되겠죠. 뭐 민법은 상대방이 이익을 해치면 안 되지. 또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도 보통 권리 의무와 함께 다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고 상속, 보존, 담보 다 할 수 있다. 이거 자주 나옵니다. 보시고. 그 조건 성취 효과 소우표가 없어요. 조건이 뭐한 때? 성취한 때로부터 정지 조건이면 효력이 생길 거고 해제 조건이면 효력을 잃게 되겠죠. 자, 그래서 소급표가 없지만 당사자가 예외적으로 성취 전에 소급할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에 의해야 한다 그랬으니까 당사자 약정으로 소급표 인정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잡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이제 기한 들어갑니다. 기한은 뭐 거의 대부분 조건하고 비슷하면서 자, 차이점 들어가죠. 역시 장래 사실인데 물론 효력에 가는 거예요, 이것도. 자, 장래 무슨 사실? 확실해요, 확실. 그러니까 조건은 성취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기한은 성취냐 성취되지 않느냐 이걸 따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오게 되니까 조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래라고 그래요, 도래. 예. 다가온단 말이에요, 장래의 일이. 예. 자, 기한의 종류로 시기와 종기가 가장 기본적인데 이거 뭐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 시기는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럼 기한이 뭐 되면 도래되면 효력이 생기는 거겠지. 종기는 그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없어지는 거겠지. 임대차 기간을 2025년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0일까지 자, 25년 6월 1일은 이미 지나가 버렸네. 그럼 7월 1일로 할게. 예. 자, 7월 1일은 앞으로 반드시 와요, 안 와요? 오죠. 기한이죠. 시기, 종기. 시기지. 여기서부터 임대차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지. 2027년 6월 30일 반드시 오겠죠? 시기, 종기, 종기. 자,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인데 사실 뭐 이걸 문제 내지 않고 좀 이따 뒤쪽에서 보실 나오는데 그냥 개념은 불확정기한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자, 단어로 공부하시라고 그랬어. 기한이에요, 아니에요? 기한이면 무조건 확실한 사실이라니까. 확실한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순간적으로 말뜻으로 오해하셔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아. 요걸 봤지? 불확까지만 봤지, 불확. 이건 불확실이 아니라 불확정이지. 반드시 오긴 오는데, 다가오는데, 여긴 발생하는 시점이 뭐가 됐어? 확정됐고, 25년 7월 1일 확정됐다니까. 네 생일날 확정됐잖아요. 근데 이것은 반드시 발생은 하긴 하는데 발생된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 여기서 제가 예를 든 게 항상 저 김정은이 죽으면 기분 좋게 1억씩 쏘겠다. 자, 김정은 죽으면 이거죠?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기한이지. 근데 언제 죽을지는 정해져 있지. 불확정 기간이란 말이에요. 불확정 기간.
자, 기한부 법률행위 효력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기한부 권리도 도래 전이라도 다 할 수 있어요. 보시고. 자, 도래 후 효력은 도래한 때부터, 여기도 도래한 때부터 소급표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조건하고 다른 게, 조건도 성취한 때부터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 상하망이 더 있었어. 다만 당사자가 소급할 의사를 표시했으면 그 의사에 따른다 그랬죠? 근데 기한은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한 도래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도 소급표를 인정해 줄 수 없어요. 반드시 소급표가 절대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자, 또 잘 아시는 기한의 이익이죠. 기한을 둠으로써 누가 이득을 보는가, 그 문제죠. 자, 물론 어느 법률행위냐에 따라서 채권자일 수도 있고 채무자일 수도 있고 쌍방이 다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특이하게 없는 한 누구 이익?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을 하죠. 물론 이거 포기할 수가 있죠. 하지만 포기하면서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는 못한다. 그더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밑에 기한이익 상실, 이런 것은 우리 시험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이건 우리 채권법 내용으로, 이거는 우리 시험 밖의 얘기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밑에 판례가 좀 나오죠. 사실 1번과 2번도 논리적으로 보면 2번을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즉, 어떤 법률행위를 하면서 부관으로 어떤 사실을 붙였는데 이 사실이 조건으로 붙인 건지 기한으로 붙인 건지, 즉 불확정 기한으로 붙인 건지가 애매할 때 이걸 구별하는 기준이죠. 자,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서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구별하는 기준은 전부 다 이 법률행위에 표시된 이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를 가지고 구별을 하는 거예요. 발생했을 때 가지고는 구별이 안 돼. 자, 그러면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대요. 이런 의미로 이 사실을 붙였다면 결론은 조건이 되냐 기한이 되냐, 그 문제죠. 그러면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조건과 기한의 뜻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조건은 확실, 불확실. 기한은 확실. 그러면 조건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면 이행해야 되고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럼 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 이행이 불확실하니까 이 사실은 무엇으로? 조건으로 봐야 되는데, 표시된 사실이 발생할 때도 이행을 해야 되지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뭐 해야 된다? 이행해야 된대. 그럼 이거는 발생해도 이행해야 되고 발생하지 않아도 이행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이행이 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왔다면 뒤는 기한으로 봐야 된다. 문장으로 푸셔야 돼. 제가 예를 백날 들어봐야 들을 때만 그렇구나 그러고 까먹어 버린다고. 그래서 어차피 시험 문제는 이 문장 가지고 얘기하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가지고 바꿔놓지는 않고 다른 시험에서는 이제 바꿔놓은 적이 있어요. 우리 시험은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법률행위에 부관이 붙었을 때 그 부관으로 붙은 사실이 조건인지 기한인지는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이행 여부에 따라서 구별된다. 맞아 틀려? 맞았잖아요. 발생하지 않았을 때 이행 여부에 따라서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구별된다고. 그럼 그렇게 나왔으면 이제 더 들어가서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써주겠지. 이게 조건이냐 기한이냐를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서는 이해되냐 안 되냐를 따지지 마시고, 자,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발생하면 이행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런 문장이 나왔다면 이행이 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것은 조건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발생할 때는 물론이고 발생하지 않은 때에도, 자, 이건 뺄 수가 있어요. 그냥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뭐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반드시 이행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이행이 확실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것은 뭐다? 기한이다. 되셨죠? 네. 자, 그러면 그 의미를 이해하셨으면 이제 거꾸로 보세요. 이제 1번 보시면 당사자가 어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자, 뭘로 정했다고? 이행 기한으로 정했다고. 여기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잘만 정리하시면 이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이 발생할 때 이행 기한으로 정했다는 것은, 기한은 반드시 이행을 하란 얘기예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란 얘기니까 이 사실이 발생할 때도 이행해야 되고, 이 사실 발생이 안 돼도 이행하란 얘기니까, 발생할 때는 물론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할 때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봐서 갚으라 그 얘기지. 근데 이걸 그냥 예를 들어놓고서는 예를 들을 때는 아는데 문장으로 나오면은 자꾸 틀리고 그러면 이건 공부할 이유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시험 문제는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니까 이 안에서 힌트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럼 결국 조건과 기한이라는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요 위에 있는 걸 주로 많이 내는데, 불가능하게 된 때는 이행기한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럼 불가능하게 됐으니까 도래하지 않은 거지. 그리고 따라간다고. 요걸 못 보고 뭘로 정했어? 그럼 기한으로 정했으니까 반드시 이행을 하란 얘기야, 이거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아주 많이 나오는 게, 당사자들끼리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했을 때, 이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뭐 몇 번씩 나왔던 얘기인데,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러면은 둘 중에 어떤 것으로 보느냐, 이 문제죠. 자, 뭘로 봐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하죠. 이건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 그러면은 뭘 상실했어? 형상실이에요. 형상실. 우리 형아를 상실했어. 형상실. 자, 되셨죠? 예,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설명드리지 않겠고, 그냥 이거냐 정의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내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민법 총칙 파트를 정리하셨고, 좀 쉬었다가 이제 물권법 또 들어가도록 합시다. 좀 쉬세요.